식물인간이 된 재벌 회장. 그런데 유 원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화목한 가정을 유지한 자녀 단 한 명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 그 순간 웃던 가족들은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 될 아이의 엄마가 남편의 15년 내연녀로 나타난 것. 그리고 모두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회장을 쓰러뜨린 범인이 가족 안에 있다는 증거까지 드러납니다. 이 집안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서울 성북구의 고요한 언덕 위에 자리한 한 저택은 사시사철 잘 가꿔진 정원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집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삼흥그룹 회장 강인철. 72살의 나이에도 허리 하나 굽히지 않은 채 그룹을 이끌어온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남 강민준, 장녀 강수연, 그리고 막내 아들 강태성. 세 남매는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화목했습니다. 명절마다 모여 함께 식사하고 부모님 생신엔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나고 바깥에서 누가 봐도 저런 가족이 있나 싶을 만큼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오래전부터 서서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남 민주는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45년을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외부에선 능력 있는 후계자로 불렸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민주는 그저 서명만 하는 허수아비에 가까웠습니다. 장녀 수연은 달랐습니다. 스스로 중소기업을 창업해 키워낸 자수성가형 인물이었고 아버지에게 기대기보다 오히려 아버지의 방식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형제 사이에서도 수연은 늘 조금 따로 존재했습니다. 막내 태성은 가족 중 가장 웃음이 많고 여유로운 성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것이 또 형과 누나에게 있어 보이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강인철 회장은 갑작스럽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걸음이 흔들렸고 손이 떨렸고 어지럼증이 왔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하지 않다고 나왔고 회장은 그 결과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혼자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강인철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경호원이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 회생 가능성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인철 회장이 병원에 실려간 지 사흘째 되던 날 가족들이 모두 집으로 소집되었습니다. 회장의 전담 변호사 박세준 변호사가 근엄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약 1년 전 이 유 원장을 공증하셨습니다. 회장님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경우 즉시 공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낭독하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가족 모두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나 강인철은 삼흥그룹의 모든 주식 및 부동산, 금융자산 일체를 내 자녀 중 단 한 명에게만 상속한다. 조건은 하나다. 내가 회생하거나 혹은 내 사망이 확인되는 시점까지 가장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자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 화목의 기준은 외부의 소문이나 평판이 아니라 내가 지정한 공증인이 관찰한 실제 가정의 모습으로 판단한다. 변호사가 낭독을 마쳤을 때
집안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장남 민준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공증인이 누굽니까?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회장님이 따로 지정하셨고 그 인물은 지금 이미 여러분의 삶 어딘가에서 관찰을 시작했을 겁니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웃음기 하나 없이 눈빛만으로 서로를 견제하면서 그날부터 집안의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더 다정해졌고 더 화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계산기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런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단 내 사고의 경위가 의혹 없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상속은 전면 무효로 한다. 이 문장의 의미를 그날 깊이 생각한 사람은 세 남매 중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유언장이 공개된 지 2달째 가장 화목한 척에 열심인 사람은 장남 민준의 아내 오정이었습니다. 오정이는 오래전부터 남편을 쥐고 흔드는 실질적인 가장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처럼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계산이 매우 빠르고 냉정한 여자였습니다. 오정이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준혁 26살의 청년으로 반듯한 외모와 조용한 성격으로 주변의 호감을 샀습니다. 그런 준혁이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꺼낸 것은 그의 초겨울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이름은 이하라. 대학원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는 25살 여성이었습니다. 오정이는 처음엔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라고 말하자 오정이는 상견례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상견례 날은 12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예약한 한정식 집에룸, 깨끗하게 세팅된 테이블, 민준과 오정이 그리고 준혁이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하라와 함께 어머니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정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에 선 여자는 오정이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오정이가 절대로 이 자리에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박미란. 나이는 62. 곱게 차려입은 한복이 잘 어울리는 겉으로는 우아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오정이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박미라는 오정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어머니에게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아라 어머니세요. 오정이는 웃었습니다. 애써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어머 반갑습니다. 라고 오정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박미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사돈어른. 그 말이 오정이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박미란은 오정희의 남편 강민준이 15년간 비밀리에 만나온 내연녀였습니다. 내연녀라는 사실을 오정희가 알게 된 것은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휴대전화를 정리하다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식사 사진, 여행 사진, 기념일을 챙기는 사진. 15년치의 시간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정희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차렸습니다.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하는 순간 이 집에서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아들의 상속 자격도, 자신이 20년간 쌓아온 이 집에서의 위치도. 그래서 오정희는 선택했습니다. 모르는 척하기를.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아들의 장모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돈이 되겠다고 웃으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민주는 그날 상견례 내내 박미란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정희는 그런 남편을 눈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짐승 같은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오정희는 그것을 삼켰습니다. 유 원장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폭발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공증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켜보는지 모릅니다. 화목한 가정을 연기해야 합니다. 그것도 이 상황에서. 오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미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여자의 미소가 마주쳤고 그 사이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스쳤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민준과 오정희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내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오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오정희가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몰랐어. 그 한마디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오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한편 장녀 강수연은 아버지의 사고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법률 전공 출신으로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계약서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읽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던 그날 수연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집무실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직접 지시해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 현장 사진에는 계단 세 번째 칸의 미끄럼 방지 패드가 뜯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노후로 인한 자연 탈착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연은 그 결론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집무실 계단을 매일 오르내렸습니다. 패드가 노후화되었다면 진작 교체되었을 것입니다. 교체 기록을 찾아보니 불과 2달 전에 새 것으로 바꿨다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2달 된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자연적으로 뜯겨질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집 CCTV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 집무실 복도 카메라의 영상은 정확히 사고 발생 2시간 전부터 1시간 후까지 공백이었습니다. 정전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지웠거나 처음부터 꺼놓은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이 내용을 혼자 간직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가족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신하기 전에 발설하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무렵 막내 태성이 수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누나, 나 아버지 병원 다녀왔는데 간호사 중 한 명이 낯익은 얼굴이었어. 아버지 예전 운전기사 딸 같은데
지금 아버지 담당 병동에서 일하더라고. 수연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태성이 말했습니다. 그냥 좀 이상해서. 우연이겠지 뭐. 태성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2번 겹치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박미라는 멍청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딸 아라가 강민준의 아들 준혁과 사귄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강민준. 자신이 15년간 사랑한 남자의 성이 강 씨였고 그 남자가 사문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박미란에게 가족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눈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미란은 계산을 했습니다. 이 결혼이 성사된다면 자신은 사돈관계로 강씨 집안과 엮이게 됩니다. 재벌가의 사돈이 된다는 것, 딸이 재벌 손자 며느리가 된다는 것, 민준이 자신을 영원히 숨겨두려 한다는 것을 박미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15년을 그 어느 공식 자리에도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이 되면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연결되는 관계가 생깁니다. 딸의 미래가 탄탄해집니다. 박미라는 아라에게 준혁과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오정희를 마주쳤을 때 박미라는 오정희가 자신을 알아볼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앉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사돈어른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정희가 그 자리에서 폭발하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미란도 유 원장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들었냐고요? 강민준에게서 들었습니다. 민준은 상견례 직전 박미란을 몰래 만나 유 원장 내용을 귀띔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유 원장 공개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강인철 회장은 병원 침대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기계음만이 그의 생존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세 남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화목한 가정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장남 민준의 집에서는 매주 일요일 가족 식사가 열렸습니다. 오정희가 직접 요리를 하고 민준이 옆에 앉아 도왔습니다. 카메라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 어느 각도에서 봐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아들 준혁이 방에 들어가면 두 사람 사이에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박미란이랑 연락 끊었어요? 오정희가 설거지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끊었어. 민준이 소파에 앉아 답했습니다. 오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문제보다 유산이 먼저였습니다. 장녀 수연은 가족 모임마다 성실히 참석했습니다.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빠졌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아버지 사고의 진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태성은 가장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늘 웃으며 형과 누나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두가 태성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태성이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아버지의 예전 운전기사를 찾아낸 것은 사고 이후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운전기사의 이름은 최만식. 60살의 남자로 아버지 곁에서 23년을 일했습니다. 회장이 식물인간이 된 직후 그는 돌연 사직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수연은 사람을 고용해 최만식의 현재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작은 전원주택. 최만식은 그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최만식은 문을 열고 수연을 보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고가 아니죠? 최만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더 열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마주 앉았을 때 최만식은 말했습니다. 저도 오래 고민했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수연이 기다렸습니다. 최만식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나기 사흘 전 회장님이 저한테 조용히 부르셨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주시면서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수연 씨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봉투가 어디 있어요? 최만식은 일어나 방 안 어딘가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딸 수연에게라고 아버지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USB 드라이브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편지에는 수연이 상상도 못했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는 아버지의 필체로 꼼꼼하게 써내려간 2장짜리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했습니다. 강인철 회장은 자신의 사고가 우연이 아닐 수 있다고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나기 2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회사 자금이 조금씩 흔적을 지우며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재무팀의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조용히 조사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금의 흐름 끝에는 회장이 믿고 사랑했던 한 가족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이름, 태성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강태성. 항상 웃고 항상 좋은 사람이었던 가족의 분위기 메이커 태성. 수연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썼습니다. 수연아, 너는 항상 날카로웠다. 그래서 네가 이걸 받아야 한다. 태성이가 왜 이랬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 어쩌면 내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USB 안에 있는 파일을 보면 네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부탁이다. 서두르지 말고 확실히 해라. 그리고 만약 내 판단이 맞다면 이 가족을 지켜다오. 수연은 한동안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식에 대한 의심을 혼자 품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봉투를 봉하던 그 밤, 수연은 눈물을 닦고 USB를 꺼냈습니다. USB에는 2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금융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삼은그룹 내 소규모 자회사 계좌에서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이 이동된 기록. 총 금액은 47억 원. 이 자금 이동의 최종 승인자 코드가 태성의 내부 시스템 접속 아이디와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음성 녹음이었습니다. 수연은 이어폰을 꼈습니다. 녹음 속에서 2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태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수연은 그 목소리를 평생 들어왔습니다.
태성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살아계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유언장 조건 충족하려면 최소 23년은 이 연극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낮고 쉰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만 결심하면 됩니다. 태성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치시면 안 되는데. 남자가 말했습니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잠깐 누워 계시게 하는 거예요. 의식만 잃으면 유언장이 발효되고 경쟁은 시작되죠. 그 과정에서 형이랑 누나가 서로 싸우게 되고 태성 씨만 조용히 화목을 유지하면 됩니다. 태성이 말했습니다. 확실해요? 정말 다치시지만 않는 거죠? 수연은 이어폰을 뽑았습니다.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항상 웃던 동생이 아버지를 쓰러뜨리는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수연은 며칠을 혼자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태성을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유언장의 변호사에게 가야 할까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연은 또 한 가지 사실을 곱씹었습니다. 태성은 음성 녹음에서 다치시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말을 믿고 그저 잠깐 누워 계시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태성은 아버지가 식물인간이 될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태성을 용서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수연은 결국 태성을 혼자 불렀습니다.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 수연이 USB와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을 때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디서? 라고 태성이 말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기사한테 맡겨놓으셨어. 사고 나기 사흘 전에. 태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설명해봐. 태성은 말했습니다. 누나,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 사람이 약을 쓴다고 했어. 며칠 입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수준이라고 했어. 그걸 믿은 내가 멍청한 거지. 수연이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데? 태성이 말했습니다. 형이야. 민준 형의 사람이야.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성의 말에 따르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은 수년 전부터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자신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강인철 회장은 물러날 기색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주변의 사람을 이용해 태성에게 접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태성을 깨웠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쓰러지면 유언장이 발효되고 상속 경쟁이 시작된다. 그 과정에서 누나 수연이 먼저 탈락할 테고 그러면 형과 태성이 남는다. 그때 형이 태성을 지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태성은 평생 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고 형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무언가를 부탁했다는 사실에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민주는 처음부터 아버지가 심각하게 다치기를 원했습니다. 식물인간이 되면 더 오래 유언장이 유효하게 된다는 것도 계산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오래 경쟁하는 척하는 사이 자신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태성은 그 계획의 일부로 이용당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가 한 게 뭔데 정확하게? 태성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나뿐이었어. 그날 아침 나는 계단에 패드를 뜯었어. 형 사람이 시킨 대로. 그리고 CCTV 선을 끊어놨어. 태성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수연은 한참 동안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바로 그 무렵 오정희는 박미란과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이번엔 준혁과 아라가 자리를 마련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오정희는 이 자리가 오기 전 긴 밤을 보냈습니다. 분노를 삭히고 계산을 끝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미란이 먼저 오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박미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오정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부탁드리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박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사돈어른께 유언장 내용을 알려준 게 맞나요? 박미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민준 씨가 그걸 알려준 이유도 사돈어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한 거겠죠. 상속 경쟁에서 사돈의 후광을 이용하려고. 박미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용당했단 걸 압니다. 오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죠. 두 집 아이들 결혼시키는 입장에서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원수 같은 사이. 하지만 그 원수 두 명이 지금 같은 편이 되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수연은 태성을 설득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수연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태성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성이 자진해서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한다면 정황에 따라 민준을 주범으로 태성을 종범 혹은 피해자에 가까운 위치로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 전에 수연은 오정희와 박미란을 만났습니다. 세 여자가 카페 한 구석에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사정을 가진, 서로 다른 이유로 민준에게 배신당한 세 사람이었습니다. 오정희는 15년 동안 남편의 불륜을 침묵으로 견뎌온 아내였습니다. 박미란은 15년 동안 남자의 말을 믿다가 사돈 자리로 이용당한 여자였습니다. 수연은 아버지를 잃고 진실을 혼자 안고 버텨온 딸이었습니다. 셋은 각자의 증거를 모았습니다. 오정희는 민준이 몰래 이동한 자금 내역과 박미란에게 유언장을 귀띔한 사실을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박미란은 민준이 자신에게 접근한 경위와 상견례 자리를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수연은 USB와 편지 그리고 최만식의 증언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박세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유언장의 조건 중 마지막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단 내 사고의 경위가 의혹 없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상속은 전면 무효로 한다. 수연은 그 문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건이 공식화되는 데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경찰에 제출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음성 녹음, 금융 거래 내역, 최만식의 진술, 오정희의 증언,
그리고 CCTV 선이 물리적으로 절단된 흔적까지. 강민주는 자신의 서재에서 경찰에게 임의동행 요청을 받았습니다. 민주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모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배신했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음성 녹음이 틀어졌을 때, 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을 때, 그는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준은 구속되었습니다. 박미라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진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미라는 오정희에게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박미란이 말했습니다. 오정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오래 도망쳤어요. 이제 다 끝낼게요. 오정희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30년 결혼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정희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구속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라가 매일 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나는 너 곁에 있을게. 아라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폭풍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민준이 구속된 지 3주가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강인철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기적이라고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뇌의 손상이 회복 불가능 수준이 아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는지. 수연이 병원에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한 채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인철 회장이 눈을 맞추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 알았어요. 다 해결했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오래전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편지에서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아, 고맙다. 수연도 울었습니다. 참고 참다가 긴 시간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수사 결과가 모두 정리된 후 유 원장의 변호사 박세준이 가족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이번엔 민준 대신 오정희와 수연과 태성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세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유 원장과는 별도로 새로운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기존 유 원장의 조건을 취소하십니다. 그리고 재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삼흥그룹 주식의 51%는 공익재단을 설립해 사회에 환원하십니다. 나머지 49%는 수연 씨와 태성 씨가 공동으로 경영권을 갖습니다. 단 태성 씨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향후 5년간의 경영 수익을 사회에 기부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이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항목을 읽었습니다. 오정혜 씨에게는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인정하여 별도의 현금 자산을 제공합니다. 이는 이혼과 무관하게 확정됩니다. 오정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결말은 누구의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완전히 지지 않은 결말이기도 했습니다.
강인철 회장은 긴 재활 치료를 거쳐 반년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못했습니다. 말도 가끔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수연이 아버지의 정원 벤치 옆에 앉았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한테 못해줬던 게 많구나.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괜찮다는 말, 너는 어릴 때부터 너무 자주 했어. 수연이 웃었습니다. 울음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지금까지 나누지 못했던 모든 말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편 준혁과 아라는 이듬해 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식이었습니다. 큰 예식장 대신 한 야외 정원에서 오정희는 홀로 아들 옆에 섰습니다. 박미라는 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을 때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전하는 인사였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살자고. 태성은 재활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그는 조용히 그 일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